캐나다 정부가 충격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무려 100조 원이 걸린 북극해 주인 결정전.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이 거대한 싸움에서 캐나다는 왜 잠수함 명가라 자부하던 독일을 제치고 아시아의 거인 한국의 손을 잡은 걸까요? 지금 독일과 미국이 동시에 소름 돋는 경악에 빠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배를 사주면 투자하겠다는 말뿐인 약속을 설계도 위에 그리고 있을 때 한국 해군은 3,000톤급 괴물 잠수함을 직접 몰고 무려 2개월간 태평양을 정면 돌파해 캐나다 앞바다에 당당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성능은 안 믿는다. 눈으로 직접 바라는 이 압도적인 자신감에 캐나다 군 수뇌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독일이 나토 동맹을 내세워 우리를 압박할 때 한국은 이미 수조 원을 들여 우리 땅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55만 명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진짜 혈맹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젠슨입니다. 전직 잠수함 전략 분석관으로서 수십 년간 북극해의 긴장을 지켜봐온 제게도 2026년 2월의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그리스 잠수함의 치명적 결함 폭로부터 북극 얼음을 뚫고 솟아오르는 신문의 불기둥 수직 발사관의 실체까지 어떻게 한국이 그 오만한 스승을 침몰시키고 100조 원의 승리자가 되었는지 그 전율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 캐나다 국방부 상황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포에 가까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빨간색 점 3개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핵잠수함들입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북극의 얼음 아래를 휘저으며 우리의 영해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우리의 구형 빅토리아급 잠수함으로는 그들을 찾아내는 것조차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동맹국이라 믿었던 미국은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북극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차갑게 등을 돌렸고 독일과 프랑스는 자기네 배를 사달라면서도 정작 물건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라는 오만한 태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침묵을 깨고 태평양 저 너머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직접 몰고 온 3,000톤급 괴물 잠수함이 무려 2개월 동안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 우리 집 앞마당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해군 기지에 당당히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의 해. 저는 20대의 젊은 분석관으로서 한국군 인수위원들과 함께 독일 북부의 킬 조선소 바닥을 기어 다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원더 자펜, 즉 경이로운 일본인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지독하게 기술을 배웠습니다. 독일인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바닥에 엎드려 잠수함의 모든 부품을 손으로 만져보고 기록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디젤 잠수함의 정수를 배울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3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태평양을 2개월이나 횡단해 온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은 마치 방금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매끈하고 위풍당당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들이 디젤 잠수함은 항속거리의 한계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편견을 한국은 실전 항해로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적함의 저력입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설계도 위에서나 가능한 성능을 자랑할 때 한국은 이미 지구 15바퀴를 무사고로 완주한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증명하며 우리 앞에 섰습니다. 당시 기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캐나다 해군의 그레이엄 대위는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국산 중고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바닷속 암살자입니다. 특히 그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잠수함 상단에 배치된 신문의 수직 발사관이었습니다. 독일의 잠수함들은 고작 어뢰나 기뢰를 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의 잠수함은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솟구쳐 올라 적의 심장 부인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나토의 표준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에게 낡은 2,000톤급 잠수함을 권할 때 한국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실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배달의 민족다운 압도적인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은 지금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그리스에 팔았던 214급 잠수함이 바다 위에서 옆으로 기울어지고
심각한 소음 결함이 발생해 6년 동안이나 소송전에 휘말렸던 치명적인 흑역사를 한국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제안한 이 수주전의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무기상들이 침을 흘리며 달려들던 이 거대한 판에서 한국은 그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필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경제와 안보를 통째로 묶어버리는 경제 동맹 전략입니다. 캐나다 산업장관이 한국의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그는 연간 45척의 배를 오차 없이 찍어내는 로봇 자동화 생산 라인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기적입니다. 우리가 10년을 고민할 일을 한국은 단 1년 만에 해치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더욱이 한국은 독일처럼 사주면 투자하겠다는 어음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조 원을 들여 우리 캐나다 땅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250여 개의 현지 기업을 지원하며 무려 55만 개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실질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약속만 하는 독일보다 현금을 쥐고 이미 우리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캐나다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독일과 미국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의 결속을 무시하고 아시아에 무기를 사들일 경우 심각한 외교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나선 것이죠.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압박을 뚫고 어떻게 캐나다의 주권을 지키는 새로운 방패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독일이 숨기고 싶어하는 그 추악한 진실과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사이다.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타와 국방부 기획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관계자들은 여전히 거만한 자세로 자신들의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캐나다 장성들을 훈계하고 있었죠. 그들의 논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독일 기술을 배워간 제자일 뿐이다. 제자가 스승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제안한 212급 잠수함은 2000톤급 이하의 소형 체급일 뿐이며 북극의 거친 빙해에서 장기간 작전하기에는 심각한 체력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반면 한국이 제안한 카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3000톤이 넘는 거구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고성능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장보고-3급 잠수함은 그야말로 바닷속의 헤비급 복서였습니다. 독일이 잠수함은 작고 조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분석관으로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바로 수직 발사관이었습니다. 독일의 잠수함은 어뢰와 기뢰라는 재래식 무장에 목을 메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신문의 수직 발사관을 통해 전략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것은 북극해의 판도를 단숨에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얼음 밑에 숨어 우리를 위협할 때 한국 잠수함은 그 얼음을 뚫고 솟구쳐 올라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억지력이었으니까요. 회의 도중 독일 측 수석 엔지니어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한국의 수직 발사관 기술을 깎아내렸습니다.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넣으면 소음이 커지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해군의 박태강 소령이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해와 서해의 혹독한 환경에서 수천 번의 발사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독일이 서류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실전 배치를 끝냈습니다. 이 한마디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이 60조 원, 나아가 유지 보수까지 1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내놓은 것은 고작 낡은 설계도였지만 한국은 이미 지구 15바퀴를 돌며 검증된 실물 무기를 눈앞에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독일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치명적인 약점을 폭로했습니다. 바로 2004년 그리스 해군을 충격에 빠뜨렸던 214급 잠수함 결함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은 최고의 잠수함이라며 큰소리쳤지만 정작 바다에 나간 잠수함은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인 은밀성을 보장해야 할 프로펠러에서는 기차 소리 같은 소음이 발생했고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시로 멈춰섰습니다. 이 문제로 그리스는 6년이라는 시간을 법정 싸움으로 날려버렸고 해군력의 공백은 메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페이퍼 선박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제 보고서에 캐나다 수뇌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저력은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산업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본 것은 인류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연간 45척의 배를 오차 없이 건조해내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별명답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납기 능력이었습니다. 독일이 주문이 밀려 10년을 기다려라고 배짱을 부릴 때 한국은 당장 2년 안에 우리 해군이 직접 잠수함을 몰고 와서 인도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캐나다의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산업의 55만 개 일자리, 그리고 그 혈맥을 잇는 배터리 공급망. 한국은 이미 수조 원을 들여 우리 땅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 진짜 혈맹이었습니다. 독일이 잠수함을 사주면 나중에 투자해주겠다는 어음을 남발할 때 한국은 이미 우리 주머니에 현금을 꽂아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약속만 하는 독일보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한국이 캐나다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나토의 방해 작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정부의 고위층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면 나토의 정보 공유 체계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비열한 소문까지 퍼뜨렸죠. 하지만 그들의 이런 치졸한 수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은 핵잠수함을 강매하려 했고 독일은 10년 뒤에나 오겠다는 소리를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와 우리 앞바다를 지키고 있지 않으냐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조 원의 수주전은 이제 기술의 싸움을 넘어 정직과 신뢰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독일의 오만한 비웃음을 침몰시키고 한국의 압도적인 필살기가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찢고 솟아오르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음모와 압박을 뚫고 어떻게 캐나다의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34년 전 독일킬 조선소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기름때를 묻히던 한국인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들은 독일 기술자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도면 한 장을 얻기 위해 밤을 지새웠던 기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캐나다 국방조달특임 장관 스티븐 퓨어와 함께 거제도에 위치한 한국의 잠수함 건조 현장에 들어선 순간 우리 시찰단 전원은 단 한마디도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알던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정밀 로봇 팔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강철판을 용접하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을 감시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의 심장부 같았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여전히 전통적인 수작업과 장인 정신이라는 핑계로 느린 공정을 정당화하며 주문하면 10년 뒤에나 줄 수 있다고 배짱을 부릴 때 한국은 연간 무려 45척의 함정을 완벽하게 찍어내는 로봇 자동화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퓨어 장관은 3,600톤급 잠수함의 거대한 선체 앞에서 소름이 돋는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젠슨 소장, 이건 사람이 만드는 배가 아닙니다. 인류가 도달한 기술의 정점이군요. 독일이 우리에게 10년을 기다리라고 한 일을 한국은 이 시스템으로 단 2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사실 시찰단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 독일은 비열한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독일 기술을 모방한 수준에 불과하며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운용한 경험이 전무하다고 깎아내렸죠.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데이터는 독일의 주장을 처참히 박살냈습니다. 특히 시찰단에 동행했던 캐나다 해군의 기술 분석관 앤더슨 박사는 한국 측이 제시한 수치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디젤 잠수함이 3주 동안 부상하지 않고 자망한다고?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이터 오류다. 그는 한국의 계측 장비가 고장났거나 숫자를 조작했을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한술 더 떠 한국의 잠수함은 북극의 저온 환경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어 거대한 금속 무덤이 될 것이라며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답 대신 즉석에서 재검증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영하 42도로 세팅된 극지 시험장에 잠수함 핵심 모듈을 집어넣고 실제 북극해와 동일한 염도의 바닷물을 얼려 그 위에 얹었습니다. 24시간, 48시간, 72시간.
앤더슨 박사는 자신의 정밀 측정기를 들고 실시간 전력 소모량을 체크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전압 강화가 거의 없잖아. 앤더슨 박사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경악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있었고, 그 수치는 앤더슨 박사의 측정기에도 똑같이 찍혔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시찰단의 시선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능이 좋다는 결과에만 집중했던 그들이 이제는 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 이른 척이 넘는 잠수함 세력과 매일 실전을 치러왔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 한마디는 독일의 명품 마케팅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하게 시찰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장관을 가장 경악게 한 것은 무기 성능보다 더 강력한 한국의 현찰 승부수였습니다. 독일이 우리 배를 사주면 나중에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 투자를 검토해보겠다는 애매한 어음을 내밀 때 한국은 이미 우리 경제의 혈맥을 쥐고 흔드는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의 국제무역부 관계자들은 시찰단 앞에서 소름 돋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캐나다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태계에 수조 원을 선제 투자했고 250개가 넘는 우리 현지 기업들을 지원하며 55만 개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매달 받는 월급의 근원이 바로 한국의 배터리 동맹에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은 약속만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장관의 이 한마디는 이번 100조 원 수주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가 나토의 의리를 내세워 우리를 압박할 때 한국은 이미 수조 원을 들여 우리 땅에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신뢰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독일이 기술을 꽁꽁 숨기며 주도권을 쥐려 할 때 한국은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 투자와 함께 로봇 선박 제조 기술을 통째로 전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파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우리가 보냈던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고 이제는 캐나다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살려내겠다는 한국의 소름 돋는 진심이었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한국 잠수함은 나토 표준이 아니다라며 비열한 공격을 이어갔지만 한국은 또 한 번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2개월 동안 태평양에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우리 BC주 해군 기지에 직접 입항하는 기적 같은 실전 항해를 준비한 것입니다. 100조 원의 거대한 판 위에서 벌어지는 이 소름 돋는 심리전. 독일의 공수표가 한국의 압도적인 현찰 투자와 실물 잠수함 앞에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온 이 거인의 저력에 경악했고 캐나다 수뇌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과연 한국 잠수함이 우리 기지에 당당히 닻을 내렸을 때 이를 지켜본 러시아 함대와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독일이 결사적으로 숨기고 싶어 했던 그리스 잠수함의 추악한 결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독일의 그 잘난 명품 잠수함이 지금 그리스 바다 밑바닥에서 고철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에건 숨겼습니까? 오타와 국방부 심의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관계자들은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들은 캐나다 정부를 향해 한국의 기술력은 모방일 뿐이라며 비하했지만 정작 그들이 숨겨온 추악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4년 그리스에 팔았던 214급 잠수함이 파도만 치면 옆으로 기울어지고 엔진에서는 기차 소리 같은 소음이 들려 6년 동안 소송전에 휘말렸던 그 끔찍한 결함 말입니다. 명품의 탈을 쓴 불량품을 100조 원에 팔겠다는 독일의 오만함에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때 저를 포함한 캐나다 기술 분석팀은 한국이 제시한 리튬이온 배터리 자망 시간 3주라는 데이터를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시찰단에 합류했던 해양물리 전문가 닐슨 박사는 한국 측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동댕이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자력 잠수함도 아닌 디젤 잠수함이 배터리만으로 어떻게 3주를 버틴단 말입니까? 이건 한국 특유의 뻥튀기 데이터가 분명합니다. 그는 한국의 계측 장비 자체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며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독일 측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한국의 숫자는 환상일 뿐이며
북극의 영하 40도 환경에선 배터리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라며 악의적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시찰단을 경남 거제의 특수 극지 시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실제 북극해와 동일한 염도의 바닷물을 영하 42도로 얼린 거대한 수조가 있었습니다. 닐슨 박사는 자신의 정밀 센서를 잠수함 배터리 모듈에 직접 연결하며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1일, 2일, 그리고 일주일. 닐슨 박사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기괴할 정도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전압 강화 수치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대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의구심은 경악으로, 그리고 곧 소름 돋는 전율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배터리 시스템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에너지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데이터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가 확보되자 우리 시찰단의 시선은 얼마나 좋은가라는 결과에서 대체 왜 이런 괴물을 만들었는가라는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북한에 이른 척이 넘는 잠수함 세력과 숨막히는 실전을 매일 치러왔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국민을 살려야 하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이 한마디는 독일의 명품 마케팅보다 수만 배 더 강력하게 우리 심장을 때렸습니다. 1990년 독일 바닥을 기며 기술을 훔치듯 배워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스승을 기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기막힌 역전극에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무기 성능보다 무서운 한국의 현금 동맹이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는 잠수함을 사주면 나중에 공장을 지어주겠다는 공수표를 설계도 위에 그리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 경제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 라닌더 시두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생태계에 수조 원을 선제 투자했고 250여 개의 현지 기업과 협력하며 무려 55만 개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매달 받는 월급 봉투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한국과의 동맹에서 나오고 있었던 셈입니다. 독일은 사달라고 구걸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스티븐 퓨어 장관의 이 선언은 100조 원 수주전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타였습니다. 독일이 기술을 꽁꽁 싸매며 주도권을 쥐려 할 때 한국은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철강 투자를 즉시 집행하고 로봇 조선 기술까지 통째로 전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배달의 민족다운 압도적인 납기 능력은 덤이었습니다. 독일이 주문이 밀려 10년 뒤에나 오겠다고 거드름을 피울 때 한국은 당장 2년 안에 우리 해군이 직접 잠수함을 몰고 태평양을 건너와 인도하겠다는 기적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름 돋는 소식이 알려지자 워싱턴과 나토 본부는 비열한 방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아시아 무기를 선택하면 나토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에서 영구 퇴출될 수도 있다는 협박을 가해온 것이죠. 독일은 이를 틈타 우리 정부 고위직들에게 비공식적인 압박을 가하며 한국 잠수함은 북극 얼음을 뚫지 못할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시 한번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무려 신문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실물 잠수함을 태평양 한복판으로 띄운 겁니다. 2개월간의 거친 파도를 뚫고 우리 집 앞마당에 입항하는 그 웅장한 모습에 캐나다 전 국민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오만한 공수표가 한국의 압도적인 실물 경제 기여와 실전 무기 앞에 처참히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결과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원적 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북극에서 할 수 있는 건 고작 얼음 밑에서 숨바꼭질하는 것뿐이지만 한국의 잠수함은 그 얼음을 찢고 나와 적의 심장을 불태워버릴 겁니다. 오타와 국방부 최종 병기 심사위원회 현장. 제2 한마디에 독일 티센크루프 관계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잠수함이 나토 표준이며 은밀성의 대명사라고 떠들어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북극 얼음 뒤에 숨어 미사일을 겨눌 때 당신들은 무엇으로 반격할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독일 잠수함은 고작 어뢰 몇 발이 전부였지만 한국은 이미 차원이 다른 필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주전의 최대 쟁점은 바로 공격력의 격차였습니다.
독일이 제한한 212급은 2,000톤 이하의 체급 한계 때문에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설계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장보고 -3급 배치 -2는 무려 신문의 수직 발사관, 즉 VLS를 장착한 바다 위의 괴물이었죠. 독일 기술자들은 처음 이 데이터를 보고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신문을 넣는 것은 물리적 재앙이다라며 비웃었습니다. 선체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고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을 디젤 잠수함의 선체가 견딜 수 없다는 논리였죠. 그들은 한국의 수치를 희망사항이 섞인 오류라고 치부하며 캐나다 해군을 가스라이팅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찰단이 한국 해군의 실제 훈련 영상을 목격한 순간 그 모든 의구심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잠수함은 거친 파도를 뚫고 수중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그 불기둥은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쏘는 것을 넘어 발사 후에도 선체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소름 돋는 제어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독일이 이론상 안 된다고 고집 부릴 때 한국은 이미 수천 번의 실전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증명된 무기를 내놓았습니다. 캐나다 해군 작전 참모는 소름 돋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아닙니다. 바닷속에 숨겨진 이동식 미사일 기지군요. 독일의 잠수함이 권총이라면 한국의 잠수함은 대구경 포를 장착한 전차와 같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숫자가 쌓이면서 우리 캐나다 수뇌부의 시선은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결과에서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완성했는가라는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과거부터 기술 협력을 통해 자신들이 한국을 키웠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1990년 제가 독일에서 봤던 한국인들은 독일의 견제 속에서도 바닥을 기어다니며 뒤수를 훔치다시피 배웠던 기술의 광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가르쳐준 것 이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34년 동안 북한에 이른 척이 넘는 잠수함 세력과 목숨을 건 실전 데이터 싸움을 벌여왔던 겁니다. 독일이 안락한 나토 체제 안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스승을 뛰어넘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죠. 독일 티센크루프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의 무기 체계는 나토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열한 공격 역시 한국의 배달의 민족다운 진심 앞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현지의 철강 기업인 알로마에 3억 4,500만 달러를 선제 투자해 공장을 짓고 로봇 조선 기술을 통째로 전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독일이 기술을 꽁꽁 싸매고 주도권을 쥐려 할 때 한국은 캐나다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우리 스스로 방어력을 키울 수 있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무엇보다 캐나다 국민들을 소름 돋게 만든 것은 한국의 배터리 동맹이었습니다. 독일이 잠수함을 사주면 자동차 공장 투자를 고려해보겠다는 애매한 약속을 남발할 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우리 땅에서 55만 명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약속만 하는 독일보다 현금을 쥐고 이미 우리를 돕고 있는 한국이 낫다는 여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그리스 잠수함의 치명적 결함 폭로부터 북극 얼음을 뚫고 솟아오르는 신문의 불기둥까지 확인한 캐나다 정부는 이제 단호한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러시아 함대가 우리 영해 근처에서 무력 시위를 강화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들이 우리 북극 항로를 막아서고 핵잠수함들이 소음 공세를 펼치며 우리를 압박해왔죠. 그때였습니다. 태평양을 2개월간 가로질러온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캐나다 BC주 지지에 입항한 직후 곧바로 북극해로 투입되었습니다. 독일의 전문가들은 아시아산 잠수함은 북극의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멈출 것이라며 비웃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단 한 번의 소음도 없이 러시아 함대의 뒤를 잡고 신문의 수직 발사관을 개방하며 타격 태세를 갖추자 러시아 함대는 경악에 빠져 전속력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고 적을 물러나게 만든 이 압도적인 억지력.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결과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원적 힘에 주목하며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독일의 오만한 공수표가 한국의 압도적인 현찰 투자와 실전 무기 앞에 처참히 박살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이 10년 뒤에나 주겠다는 그 유령 같은 잠수함 한 척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캐나다의 북극은 러시아의 앞마당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칼을 쥐어주겠다고 합니다. 오타와 국방부 최종 계약 심의장,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관계자들은 잠수함 건조는 예술의 영역이며 서두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반문했습니다. 예술을 하느라 6년 동안 소송전에 휘말렸던 그리스 잠수함도 당신들의 작품입니까? 제 한마디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번 수주전에서 독일이 가장 얕봤던 것은 바로 한국의 납기 능력이었습니다. 독일 전문가들은 한국이 제시한 2년 내 초도함 인도라는 수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잠수함은 자동차처럼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한국이 제시한 납기는 명백한 데이터 오류이며 전 세계 해군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깎아내렸죠.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수많은 지연 사례를 근거로 들며 한국의 숫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한국은 이미 배달의 민족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산업 구조와 로봇 자동화 공정을 완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 캐나다 재검증단은 다시 한번 한국의 건조 현장을 급습하듯 방문했습니다. 독일 측의 주장대로라면 공정에 어디선가 치명적인 날조가 발견되어야 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기술 분석관 앤더슨 박사는 모니터에 찍히는 공정률 수치를 보고 자신의 안경을 닦으며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어제보다 공정률이 0.8%나 올라갔어요. 독일의 조선소라면 한 달이 걸릴 작업량이 단 하루 만에 끝난 겁니다. 앤더슨 박사의 의심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은 수십 대의 용접 로봇과 인공지능 공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람이 개입할 때 발생하는 오차와 지연을 제로에 가깝게 줄여놓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쌓이면서 우리 시찰단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독일이 신면을 요구했던 것은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 30년은 뒤처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니까요. 여기서 관심은 단순히 빠르다는 결과에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한가라는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1990년 독일 바닥을 기며 기술을 배웠던 한국인 선배들의 전설을 시찰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은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도입하기 위해 독일인들의 멸시를 견디며 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배움 끝에 그들이 일궈낸 것은 인류 잠수함 역사상 유례없는 34년 무사고라는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지구를 무려 15바퀴나 도는 거리인 60만 킬로미터 이상을 항해하면서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나 침몰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독일 잠수함들이 결함으로 수시로 수리창에 처박히던 것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안전하지 않다고 선동하던 독일의 루머는 이 34년 무사고 기록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캐나다 해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독일 배를 탔다가 그리스 꼴이 나느니 차라리 검증된 한국 배를 타겠다는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한국의 현금 동맹 전략이었습니다. 독일이 사주면 투자하겠다는 어음을 남발할 때 한국은 이미 우리 땅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55만 개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산업장관은 한국의 로봇 라인을 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고기를 팔려고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낚시질을 가르쳐주고 심지어 연못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의 무기 체계는 나토의 암호화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비열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비겁한 공격에 소름 돋는 사이다 한 방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직접 몰고 온 잠수함이 우리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캐나다 공군 미체군 함정과 즉석에서 데이터 링크 연동 테스트를 실시한 겁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나토의 표준 규격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우리 구형 시스템보다 더 빠른 전술 공유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거짓말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조 원의 거대한 판 위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 같은 역전극. 독일의 오만한 자부심이 한국의 압도적인 실전 능력과 정직한 데이터 앞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은 아시아의 거인이 명품이라 자부하던 유럽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으며 당장 내일이라도 북극 얼음을 뚫고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한국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승리가 확정되려는 순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미국과 나토 일부 세력의 거센 압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의 주권을 흔들며 최후의 보복을 예고했죠. 과연 한국은 이 마지막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뚫어내고 캐나다의 영원한 방패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독일이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그들의 또 다른 치명적인 설계 결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캐나다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우리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2026년 6월 오타와 의사당 앞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은 총리의 이 선언에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안보 도박에서 캐나다가 독일과 미국의 거센 압박을 뚫고 한국의 잠수함을 최종 선택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그야말로 초토화해버렸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관계자들은 짐을 싸며 캐나다가 나토의 결속을 저버렸다며 분노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위선적인 분노에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사실 계약 서명 직전까지도 미국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캐나다산 목재의 200%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는 협박성 전문이 날아왔고 나토 본부에서는 캐나다를 정보 공유 체계에서 퇴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캐나다의 주권을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 땅에 지어놓은 배터리 공장 앞에서 노동자들은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준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약속만 하는 독일보다 현금을 쥐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는 한국 잠수함이 우리의 미래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 여론은 정치권을 움직였고 결국 미국도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전율을 느꼈던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한국 해군이 직접 몰고 온 초도함이 북극해의 얼음 바다로 첫 실전 투입되었을 때였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들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으며 영해 근처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잠수함이 잠항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원인 모를 공포에 질려 북극 항로에서 전속력으로 퇴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수직발사관 신문이 일제히 개방되는 신호가 러시아 측 음파 탐지기에 잡혔고 자신들의 머리 위로 언제든 불기둥이 솟구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독일 잠수함이 고작 얼음 밑을 기어 다닐 때 한국 잠수함은 얼음을 찢고 나와 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바닷속 미사일 기지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미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데이터를 재검증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어떻게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독자적인 수직 발사 시스템은 기존 서방 국가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관심은 이제 단순히 한국 배가 좋다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원적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로 옮겨갔습니다. 1990년 독일 바닥을 기며 기술을 배웠던 제가 34년 뒤 이제는 독일인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 광경을 보게 되다니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은 12척의 잠수함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캐나다의 할리팩스 조선소의 로봇 자동화 기술을 통째로 이식해 주었고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잠수함을 고치고 만들 수 있게 모든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독일이 기술을 꽁꽁 싸매고 우리를 영원한 수리 고객으로 만들려 할 때 한국은 우리를 진정한 안보 파트너로 대우하며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70년 전 우리가 한국 전쟁에 참전해 흘렸던 피에 대한 한국인들의 가장 숭고한 보은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었고 그 진심은 100조 원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울림으로 우리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북극해는 안전합니다. 한국산 강철 괴물들이 바다 밑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한국의 배터리가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오만한 자부심과 미국의 강매 정치를 침몰시키고 얻어낸 이 값진 평화는 결국 신뢰와 정직이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아시아의 이 작은 거인이 보여준 소름 돋는 기술력과 진심 어린 동맹 전략에 경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의 안보 결속은 이제 북극을 넘어 전 세계 해양 안보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의 차가운 얼음 밑에선 한국과 캐나다의 기술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결코 넘보지 못한 기술의 정점,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지독한 끈기와 보은의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고, 그 선택은 100년 뒤 캐나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소름 돋는 사이다 반전과 감동의 서사는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